전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러네. 3+3+3을 하면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가는 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아니 그게 되긴 될 것 같아요. 이 전월세 시장, 네네. 임차인들에 대한 무슨 정책은 없어요? 소문은 나던데. 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또 네. 이거에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네. 주거를 보장해 줄게 라고 하면서 3+3+3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제 입법 발의를 한 국회의원 10분이 계세요. 2+2잖아요 지금. 지금 그쵸. 근데 이걸 3+3+3? 9년. 9년을 살게 하죠. 네, 9년 동안. 그럼 무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2+2 했을 때도 시장이 엄청 맞아.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3+3+3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분쟁이 더 심해지고 네.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는 9년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9년을 살게 돼서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매년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전세자들 있잖아요. 30대에 들어서서 이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또는 매년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 신혼부부들, 뭐 이런 분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네.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2+2 했을 때도 전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러네. 3+3+3을 하면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전세 매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금 외국인 거주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매년 한 3년마다 140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그분들도 거주할 집을 찾아요. 그러면 지금 30대에 독립하는 인구가 30만 명, 그리고 결혼해서 새로 신혼집을 구하는 사람이 한 20만 명, 그리고 외국인이 한 140만 명씩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매물 공급이 안 돼. 근데 3+3+3으로 매물 묶었어.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수요자에 비해서 매물은 줄고, 그러면 전세가는 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3+3+3을 살고 나온 사람도 문제가 돼요. 지금 2+2를 살고 나온 사람도 4년 전의 전세값과 4년 후의 전세값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그 돈 가지고는 이제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못 살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9년이 지나서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9년 전의 전세가와 9년 후의 전세가의 그 차이는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시장에 적응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집값을 올려주면서 이제 체력을 기르는 거랑, 그 체력의 기름이 없이 그냥 살다가 외곽으로 나가는 거랑, 그것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아니 그게 되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3+3+3이? 근데 지금 과대 여당이잖아요. 이번에 마음만 먹으면 한다. 그죠. 문재인 정권에서도 과대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임대차법을 그냥 뭐 날치기법이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024년 말에 무제한 갱신권을 입법 발의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고 들어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5년 3월에 그러면 10년 무제한 갱신권 해서 나왔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일단 한번 던져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제한 갱신권을 쓰고 싶은데 이름만 바꿔서, 그래 무제한 안 되면 10년으로 해볼게, 이번에는 3+3으로 해볼게,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다. 근데 이번엔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반대 청원이 3만 명 이상이 그날 막 몰아쳐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월 10날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얼마 하면서, 안 남았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을, 그럼 과대 여당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제스처는 뭐냐면, 나는 거기에 지금 바로 동조하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진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위기가 타서 가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3+3+3은 너무하지 않겠냐. 이건 오히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밀당을 하잖아요. 큰 걸 던져놓고 그 밑에 거를 중간에서 결국 만나게 되니까. 트럼프 전략이지. 그쵸. 큰 걸 던져놓고, 관세 던져놓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것도 3+3 던져놓고, 그러면 이게 투투투로 간다. 투투투로 갈까?
아니면 3+3으로 갈까? 아.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협의를 할 가능성을 네.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2보다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또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매물이 적어서 문제인데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세 높인다고 했죠. 그러면 세금이 더 높아져요. 네. 근데 이제 갱신 청구권을 쓰면 5%밖에 못 올린 맞아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4년이 아니라 6년, 9년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마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가지고 가면 가져갈수록 손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팔겠네. 그죠? 팔고 그러면 내가 이제 임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매물이 또 줄어요. 그러면 이게 과도기를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요. 그러면 그 규제권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지만 그 규제권 안에서도 매물이 없으면 이제 특약 시장이 열려요. 암시장이 열리는 거죠. 예. 시장에서는 이걸 보장해 주지만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조금 가격을 낮춰서 내가 3+3+3 안 하고 몇 년만 살 거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제도권의 보장을 못 받고 오히려 암시장에서 더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시장이 열렸었어요. 그러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집을 좀 꼭 사고 싶은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출렁이니까 타이밍을 잡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내년에 집값도 또 더 오를 것도 같고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은. 그리고 서울 이번에 덜 예쁜 친구들이라고 묶어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지역만 봐요. 이 외 지역은 잘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뭐 안양 만화구의 특정적인 단지 그리고 구리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용인의 기흥도 풍선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화성의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도 풍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동탄 이신도시의 롯데캐슬, 동탄역에 바로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도 가격이 올랐고요.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도 GTX-A가 통과하는 구성역 주변의 단지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영통생활권과 함께하는 서천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동탄 인덕원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도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오를 거예요. 완전 예쁜 친구들, 덜 예쁜 친구들. 근데 안 예쁜 친구들도 있잖아요. 안 예쁜 친구들은 더 안 좋아지고 예쁜 친구들은 괴리감이 더 심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집 안 사잖아요. 그냥 전세 그렇죠. 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냥 전세만 살아야 되는 지역이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라는 걸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년에 내가 내 집 마련할 건데 이런 지역들을 보고 있다. 그럼 지금이 오히려 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고는 되거든요. 101호 대책 발표되기 전에는요. 이 집 산다고 하면 계좌번호가 안 나왔어요. 그냥 안 판다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막 2천, 3천을 올렸는데 지금 그 가격에 산다고 하면 그래도 1, 2천은 깎아줄게. 내고를 그래도 조금 해주는 분위기로 계좌가 나와요.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차라리 그때 살 걸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너무 호가를 붙여도 너무 정말 터무니없이 부르는 가격이 아니고 실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매물이 정말 없고 수요는 계속 오고 움직임이 있는 단지다, 지역이다. 그러면 올해 안에 사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5억 위쪽으로 하고 15억 위쪽으로 해서 네네. 가용자산이 그 정도에서 내가 좀 보면 어디가 괜찮을까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15억 이상은 뭐 어쨌든 완전 예쁜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어쨌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5억 이하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15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627 대책이 발표됐을 때 15억 이하 단지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고덕 그리고 이제 고덕도 이제 15억 이하는 더 올라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고덕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하남, 미사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그때 제가 위례도 말씀드렸었는데 위례도 이제 15억 밑에가 거의 많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지금 규제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실거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잖아요. 네. 실거주 못해. 근데 문제는 대출도 많이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실거주 하면서 대출이 줄어든 사람들은,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실거주까지 하면서 그 집을 사기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실거주까지 하려면 대출 받고 그것까지 내가 이자를 감당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난 돈이 별로 없어. 그 이자까지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실거주를 안 하면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방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실거주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던데. 네네. 집을 살려면. 그렇죠. 근데 안 할 수가 있다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돈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그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바로 경매예요. 경매. 네, 경매. 아. 그래서 올해 지금 1015 대책 이후로 떠오르는 방법이 경매예요. 이제 실거주도 경매로 사야 되는 시장이 온 거예요. 아. 왜냐하면 실거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경매로 하면.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난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실거주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예쁜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경매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싸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실거주를 안 하는 집의 매물을 경매를 통해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집을 사는 전세 거죠. 끼고 살면 되잖아. 네, 경매를 받은 다음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용자금보다 더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돈 적은 금액으로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경매 물건은 아주 그냥 날개 돋치겠네. 그렇죠. 날짜가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겠네. 원래 경매는 싸게 만나서 메리트가 있어서 쓰는 방법인데 그것마저도 어렵게 만든 게 이제 1015 대책이라고. 실거래가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오히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다. 아. 그래서 15억 이하로 봤을 때 그 다음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구성남을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산소년 포레스티아랑 해리스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가격대가 조금 더 힘들다 그러면 이제 금빛 그라운 매종까지 내려오시면 그래도 10억 밑으로까지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실 때 괜찮을 수 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풍선 효과가 기대돼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경매도 힘들어, 실거주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비규제인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빨리 올해 안에 이제 거래를 해보는 걸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규제 이후에 처음으로 뭐 대형 청약건이 나와요?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반포 트리니티인데 이건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챙겨보기에는 그 돈 없이 그냥 무조건 댐비면 안 되겠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로또 청약이 되잖아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청약이 되는데 이번에 잠실 레미안 쪽도 그렇고 르엘도 그렇고 사실은 분양가가 18억인데 옆에 단지는 30억이야 이미. 그럼 이미 12억을 갖고 들어갈 안전마진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 트리니티 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27억이라고 분양가가 나와 있지만 옆에 원베일리가 30평대가 지금 뭐 60억, 70억을 하고 있으니까 로또 청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로또 청약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서 오히려 안 좋은 분위기가 더 그러네. 네, 강조하게 되는 그냥 특징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소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위치에 집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여유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저 주식 투자 이런 건 모르겠고 나는 그동안 부동산이 나한테 맞았어. 어디 투자할 데 없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을 한 채 더 갖는 건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이건 어때요? 저는 그 정도 가액을 갖고 계신 자산가 분들이 그걸 하는 거는 저는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네. 50억, 100억 갖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 자산가 이제 상담을 저도 좀 많이 해서 아는데 그분들의 제1 원칙은 세금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두 번째, 수익을 늘리기보다는 여기 안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가셔야 된다는 게 그 두 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차피 세금을 다 뜯기고 나면 괜히 거기에 드는 내 노력과 이런 시간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자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뭘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까지 좀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지만 가액이 10억 넘어간다, 20억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그 막 생수기나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써 남 준다? 네, 그렇죠. 그냥 그런 거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반은 세금으로 가져가나 보죠. 네네, 반 이상이죠. 그래요? 80% 떼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아예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번에 대출 규제로 많이 막혔잖아요. 근데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덜해요. 남은 대출 못 받는데 나는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주택 서민만 주는 거면 나는 해당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지금 집중하셔서 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대출 규제 얘기가 나오니까 막 대환 대출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뭣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또 여론이 들끓으니까 뭐 일주일 열흘 만에 아니다 이건 해주겠다 이건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도요 은행도 몰라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학교에서 그때 막 코로나 신종플루 뭐 이런 거 막 전염병이 막 나왔을 때 지침이 빨리 내려오지 않거든요. 네. 뉴스로 먼저 발표를 하고 실무자들한테는 나중에 뉴스로 보고 알게 된 다음에 나중에 교육청에 문의를 하거나 하면 그때 아직 안 내렸어 기다려 또는 뭐 그때서야 지침을 내려보내거든요.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렇다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은행도 몰라요. 아직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짱짱하게 공부하셔가지고 그 들고 가서 은행한테 역으로 빨리 알아보고 알려달라, 확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무주택 서민 같은 경우는 딴 사람들 2억만 해주고 4억만 해주고 6억만 해준다고 할 때 LTV 6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고 40% 내려오고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무주택 서민의 기준은 연봉 9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9천만 원이면은 상당히 좀 넓은. 그리고 주택 가격이 8억 이하인 경우. 8억까지는 그래도 서울 안에나 이제 수도권의 좋은 지역들. 지금 요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에 대해서 8억 이하로는 또 살 가능성이 있어요. 8억이면 공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실거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풍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지역, 구리, 그리고 안양 만안구, 기흥 이런 데 집을 살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가액을 갖고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무주택 서민에 의해서 대출을 6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남은 기간이 이 규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얼어 있을 때 내고도 가능하고 매물도 있고 계좌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고 움직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경매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매도 배워서 하려면 좀 시간이 드니까 지금 놀 때가 아니고 공부를 하고 쫙 움직일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집이 없는데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항상 방법은 있어요.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집이 있는데 내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건드려 봐야지 하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지금 정책이 다 나온 다음에 좀 보고 해야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책이 다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이후에도 규제 정책이 계속 발표될 거거든요. 왜냐면 요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럼 이후에 좀 규제 정책이 풀린 다음에 사면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번 정권의 특성상 이후에 대출 규제가 확 풀린다?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후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규제 정책이 좀 덜해지지 않겠냐?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이후에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가격은 더 올라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타이밍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이밍은 지금이네요. 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네. 찾아보고 경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산가 분들도 지금 뭐 조그만 것도 못하고 이미 보유세 많이 나오니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지금 갖고 있는 자산가 분들의 지금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기존에 보유 자산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본인이 거주한 집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세를 놓거나 이제 월세를 놓잖아요. 근데 전세를 놓으셨던 분들은 그걸 다 월세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월세화하면서 원래 전세 살던 사람들도 요새는 이제 올전세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현금을 다 들고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전세도 DSR 들어갈 거예요. 시기상의 문제일 뿐 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다 들고 있는 전세금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반전세로 가야 되거든요. 반전세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증금이 높은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올전세로 주고 있던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요. 그리고 반전세에서 나온 월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채수를 늘리기보다는 이제 사고팔고를 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했잖아요. 자녀 증여한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리고 나머지 세금은 그런 식으로 반전세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세금은 충당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으신 거죠. 집값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집값은 끝이야 하고 그때 팔았던 분들은 아주 땅을 치는 거고요. 그쵸. 그래도 내가 잘 버텼다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틴 분들은. 근데 네. 이게 또 이렇게 버티기가 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정부가 이런 글쎄요. 식으로 네.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묶으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지럽고 힘든 부동산 얘기를 메디테라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답답해요. 부동산 얘기하면 뭐 시원한 게 없어. 근데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아 인생은 그래도 어때 재밌을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집 사서 요번에 1015 대책 전후에 사셔서 위너가 되신 분들은 그런 순간 분들은 또 엔돌핀이 재밌지. 돌잖아요. 네. 부동산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엔돌핀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메디테라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